우리 딸 제사니까 꼭 좋은 것만 놓아요, 꼭.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모님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손으로 사진을 품에서 꺼내 놓으셨죠. 사진이 드러난 순간 소영은 숨이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아이. 바로 자신의 사진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빗줄기가 칼날처럼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한강대교 위는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시야를 가렸고 간간히 번쩍이는 번개만이 다리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 섬광 아래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35, 삶의 무게에 짓눌린 여자. 그녀의 품에는 6살 딸 수빈이 젖은 새처럼 파르르 떨며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수빈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소영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소영의 뇌리에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남자,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폭력,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진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도구. 그것이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도망쳤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미안해. 소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간 아래로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수빈의 말에 소영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라니. 이 아이에게 집이란 게 있었던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리 위에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에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뛰어내렸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태준, 72세, 성진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해 비서와 함께 야간 드라이브를 나온 참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악몽에 시달렸고 이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저기 좀 보십시오. 비서 박상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난간에 매달린 여자와 아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태주는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 30년 전 잃어버린 딸 지은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박상무가 뒤따라오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요. 태준의 외침에 소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노인이 비를 맞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본능적으로 수빈을 더 꽉 안았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면 저 정말 뛰어내릴 거예요. 진짜예요. 태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3미터쯤 떨어진 거리.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상무가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양복 바지를 적셨습니다. 아가야, 추우니? 할아버지가 따뜻한데 데려다 줄게. 수빈이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소영은 멍하니 무릎 꿇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고급 양복, 백발, 그리고 간절함이 담긴 눈빛.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요. 소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보험금 때문에요. 3년 동안 맞고 살았어요. 도망쳤는데 계속 쫓아와요. 경찰도 안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 아이도 저도. 그때 수빈이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너무 아파요. 아빠가 엄마 많이 때렸어요. 저 착하게 할게요.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제발이요. 수빈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오세요. 우리 집에 가정부 자리가 있어요. 숙식 제공되고 아이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소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 비를 맞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일단 내려와요. 소영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의식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엄마, 수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소영을 삼켰습니다. 빨리 잡아.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박상무가 번개처럼 달려가 쓰러지는 소영을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차가운 몸, 축 늘어진 팔.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양복도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일단 집으로 가. 주치에 불러.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기절한 엄마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죽어. 수빈이 태준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박상무가 소영을 업고 차로 향했고 태준은 수빈을 안은 채 뒤따랐습니다. 차에 오르며 태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저 아이의 눈빛을 본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정말 안 죽는 거죠? 안 죽어. 약속할게.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청담동을 향해.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저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웃음소리가 사라진 곳.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내와 그림자처럼 웅크린 음모가 서린 곳.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주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그게 뭐가 됐든 일단은. 눈을 떴을 때 소영은 자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깨끗한 시트,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소독약 냄새. 이곳이 저승인가 싶었습니다. 한강의 검은 물속으로 빠져들던 기억이 아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아이가 소영의 팔을 베개 삼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고 볼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 난간 그리고 무릎 꿇던 노인의 얼굴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6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인상. 그녀의 시선이 소영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났어? 옹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당분간 여기서 일하라고 하셨어. 숙식 제공이야. 그러니까 내 처지를 똑바로 알아. 소영이 황급히 몸을 일으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닥쳐. 순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떨어졌습니다. 감사는 무슨, 어디서 굴러온 건지도 모르는 것들을 걷어주시는 거야. 따라와. 내가 있을 곳 보여줄 테니까. 순자를 따라간 곳은 지하 세탁실 옆 창고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요 2장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손바닥만 한 창문 하나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구석에는 정체 모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밥은 주방에서 남은 거 먹고.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순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소영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에는 사모님이 계셔. 30년 전에 따님을 잃으시고 그 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 너 같은 지저분한 것이 조금만 눈에 띄어도 발작을 일으키셔. 기절하시고 경련하시고 난리가 나. 알아들어? 소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본체에 얼씬거리지 마. 내 그림자도 보이면 안 돼. 숨소리도 들리면 안 돼. 이 집에 내가 있다는 걸 사모님이 아시면 안 된다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빨래, 설거지, 화장실 청소.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은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소영은 잠든 수빈을 낡은 요 위에 눕히고 곁에 앉았습니다. 축축한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소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비 안 맞잖아. 수빈이가 밥 먹을 수 있잖아. 여긴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손은 갈라지고 터져 피가 배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빨래로 손가락이 부르트고 세제 때문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무릎은 화장실 바닥을 문지르느라 까졌고 허리는 쑤시고 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하루 종일 창고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 나 밖에 나가고 싶어요. 햇빛 보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수빈아. 조금만.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소영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몰래 가져온 찬밥 덩어리와 식은 국물을 아이에게 먹이며 소영은 등을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본체에서는 이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비명. 소영은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어둡고 무거운 비밀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존재해선 안 돼. 소영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마저 삼켰습니다. 누군가 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재빨리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영은 세탁물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체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소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가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가슴을 쥐어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벽에 몸을 붙이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창백한 얼굴에 푹 꺼진 눈.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이 슬픔에 짓눌려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어디 있어? 팔찌, 지은이 팔찌 어딨어? 소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 팔찌, 무슨 말일까요? 그 순간 뒤에서 손이 소영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거기서 뭐해? 순자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에서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본체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소영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바람에 세탁물 바구니가 기울어지면서 소매가 걷어 올려졌습니다. 순자의 눈이 무언가에 꽂혔습니다. 소영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팔찌, 은색 체인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린 특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어? 네, 이거요? 소영이 당황하며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부터 갖고 있던 건데요. 원장 수녀님이 제가 버려졌을 때 차고 있었다고.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어서 꺼져. 순자는 차갑게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세탁실이 아닌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0살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 손목에 팔찌가 있어요. 사모님이 찾으시는 그거랑 똑같이 생긴.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원 조사해. 네. 순자가 나간 후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군. 그날 새벽 수빈이가 창고방을 빠져나온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소영이 손빨래 보따리를 들고 나간 사이 아이는 잠결에 엄마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복도가 미로처럼 이어졌고 낯선 문들이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수빈의 작은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본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신음. 수빈은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경련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른이 아파요. 수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영은 빨래를 널다가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본체 거실 앞에 도착했을 때 소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빈이가 거실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닥에 쓰러진 여자가 보였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하인 2명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손대지 마. 건드리면 더 발작하셔. 저번에도 그랬잖아. 의사 불러. 빨리 의사.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몸은 활처럼 휘어졌다 펴지기를 반복했고 거품 섞인 신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30년간 쌓인 공포가 하인들의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경련이 더 심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소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모님 눈에 띄면 안 된다. 존재해선 안 된다.
하지만 수빈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아파요. 도와줘요. 엄마, 제발요.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소영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소영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수건을 꺼내 따뜻한 물에 적셨습니다. 수빈이가 열이 날 때마다 해주던 것처럼, 아이가 악몽을 꾸며 경기를 일으킬 때마다 해주던 것처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사모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안 돼. 더 심해져. 소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2층 계단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발작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미란아. 태준이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경련하는 미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미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저렇게 가까이 다가가다니. 미란이 낯선 사람을 만지면 경련이 더 심해지는데. 하지만 그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란의 등 뒤로 손을 넣었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안듯이 미란의 상체를 일으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숨 쉬세요. 천천히. 제가 여기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란의 경련이 서서히 멈춰갔습니다. 활처럼 휘어졌던 몸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거칠던 숨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누구의 손길도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던 미란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소영에게 천천히 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란의 머리가 소영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가느다란 손이 소영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품인 것처럼 미란은 소영에게 온몸을 맡겼습니다. 계단 위에서 지켜보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렇게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만 대면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의 남편인데도 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품에 안긴 미라는 너무나 왜소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창백한 피부,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 30년의 슬픔이 이 여자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미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수빈이에게 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듯이. 그때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겁에 질려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숨죽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수빈이 조심스럽게 소영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미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안 아파요? 미란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소영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미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때 소영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소영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소영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에서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것이 감히 사모님을 만져. 내가 뭔데 감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영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쫓겨난다. 수빈이랑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 순자가 소영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만.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가 감히. 그만하라고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아무도 저 사람을 안아주지 못했어. 순자의 손이 소영의 팔에서 스르륵 풀렸습니다. 태준이 소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제게 10손가락 안에 드는 남자가 지하 창고에서 빨래하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대로 있어줘요. 놓지 마요. 옆에서 수빈이 미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다 나아지게 해줄 거예요. 순자는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여자를 반드시 없애야 해. 그녀의 눈에 검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소영은 이제 미란의 곁에서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소영이 곁에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란의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30년 전 사라진 딸의 환영만이 그녀의 세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미란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다가 밥을 먹다 말고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올 때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슬픔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그런 미란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얼마나 그리우면 저럴까요? 얼마나 아프면 30년을 저렇게 살아왔을까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수빈이를 키우는 소영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안쓰러운 마음에 미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등이라도 쓰다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매의 눈으로 소영을 감시했습니다. 소영이 미란의 방 근처에만 가도 순자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영의 일거수일투족을 훑쳤습니다. 너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 말 걸지 마. 손대지 마. 내가 뭔데 사모님께 말을 걸어?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서슬퍼랬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내가 이 집에서 잘못하면 너만 쫓겨나는 게 아니야. 순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소영의 귓가에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내 딸도 같이야. 그 어린 것이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소영의 등줄기에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수빈을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면 수빈까지 내쫓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순자의 눈밖에 나는 것은 곧 수빈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라도 잘못해서는 안 됐습니다. 순자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소영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기일이 다가오자 미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딸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이틀 전부터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물조차 거부했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이 더욱 야위어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지은이, 엄마한테 와. 미라는 온종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눈물이 마르도록. 누군가 다가가려 하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밀쳐냈습니다. 오직 혼자서 사라진 딸과의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일 당일 새벽 순자가 창고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일어나. 할 일 있어. 소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 다 됐으니까 내가 날라. 무거운 것도 다 내가 들어. 상 차리고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해. 다른 하인들 손 안 대도 되게. 순자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순자가 소영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눈동자 속에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그림자도 보이면 안 돼. 제사상 차리고 나면 창고방에 가서 숨죽이고 있어. 숨소리도 내지 마. 내가 이 집에 있다는 걸 티내면. 순자가 말을 끊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너랑 내 딸 둘 다 오늘 당장 내보낼 거야. 이 추운 겨울에.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소영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주방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제사 음식들이 쟁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 전, 과일, 떡, 그리고 맑은 탕. 30년 전 사라진 딸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딸을 위해 해마다 차려지는 상이었습니다. 소영은 무거운 쟁반을 들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촛불 몇 개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슬픔과 향 냄새가 뒤섞여 숨을 짓눌렀습니다. 방 가운데 제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상 위에 꽃과 과일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음식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눈이 사진에 꽂혔습니다. 액자 속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해맑은 미소. 그런데 소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빨간 조끼에 금색 학자수가 새겨진 옷,
어디서 본 옷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찬 팔찌, 은색 체인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이한 디자인의 팔찌.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쟁반이 덜컹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5살 버려진 채 발견되었을 때 찍은 사진. 수녀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보여주셨던 낡은 사진. 그 사진 속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차고 있던 팔찌가 똑같았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소영의 귀에 이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빼지 않았던 팔찌.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내가 버려졌을 때 차고 있었던 거야.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것이라고 말해주셨던 팔찌. 사진 속 아이의 손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려 했습니다. 30년 전 유괴된 딸, 고아원에 버려진 자신, 똑같은 옷, 똑같은 팔찌, 똑같은 나이. 이건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내 사진인데 왜 여기에 있지? 손목의 팔찌와 사진 속 팔찌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팔찌가 맞잖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쟁반이 기울어지며 과일이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설마 내가 이 집에 30년 전 사라진. 그 순간 방 구석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미란이었습니다. 제사상 뒤편 어둠 속에 누워있던 미란이 소영의 목소리에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미란이 거기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란의 흐릿한 눈이 소영을 향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팔찌라고 했어? 미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소영을 향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고함이 방 안을 찢었습니다. 이거사 순자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어? 거실 국물 쏟아졌으니까 당장 와서 닦아. 소영의 몸이 번개에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사진도 팔찌도 모든 의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뭐해? 당장 안 와. 소영은 걸레를 집어들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미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 팔찌. 미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서재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책상의 스탠드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었고 그 불빛 아래로 낡은 서류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기록. 이미 오래전에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년이 맞아.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25년 전 양자로 들어온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확실해요. 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록을 다 지웠잖아요. 회장과 사모가 미련을 못 버리시고 전국 고아원을 뒤질 때 혹시라도 딸을 찾을까봐 저희가 먼저 손을 썼잖아요. 이 여자 기록도 그때 지웠어요. 그런데 그년이 살아서 여기 걸어 들어온 거예요. 하필이면 이 집에. 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칼날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련님?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28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순자는 현우와 한 배를 탔습니다. 현우가 유산을 물려받으면 순자도 함께 떡고물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모가 먼저야. 현우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턱을 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 여자가 살아있는 한 언제 저 여자가 딸인 걸 알아볼지 몰라. 피는 못 속인다고 벌써 팔찌 이야기도 하고 있었다며? 네. 제사상에서요. 제가 들었어요. 그럼 빨리 처리해야지. 사모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저 여자를 내쫓는 거야. 순서가 중요해. 제가 준비해둔 게 있어요. 내일 제사 때 쓰면 돼요. 사모님 땅콩 알레르기 다들 알잖아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좋아. 그렇게 해.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저택의 정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실패하면 안 돼. 알지? 걱정 마세요. 28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실수 안 해요. 그 전날 새벽에 순자는 이미 일찍 일어나 땅콩 소스를 버무린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양념에 섞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색깔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란의 땅콩 알레르기. 이 집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숨이 막히고 많이 먹으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땅콩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오늘이야.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딸 제삿날 제사상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다른 음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누가 봐도 평범한 제사 음식처럼 보이도록.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미란이 음식에 손을 대기를, 입에 넣기를, 쓰러지기를. 그 사실은 전혀 몰랐던 소영은 그날도 제사상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제 사진에서 본 충격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빨간 조끼, 금색 학자수, 그리고 자신의 팔찌와 똑같은 팔찌.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자신의 사진이 이 집 제사상에 있는 걸까요? 생각하고 싶었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상을 정리하고 다시 음식을 나르고. 소영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림자처럼 존재를 지우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30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야위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란의 손이 음식으로 향했습니다. 젓가락이 접시 위를 맴돌았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순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미란이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저택을 뒤흔든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미란이 쓰러진 것입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숨을 쉬지 못해 허우적거렸습니다.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거품이 입가에 맺혔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준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정신 차려. 제발. 태준이 미란을 안아 올렸습니다. 미란의 숨을 쉬려고 발버둥 쳤지만 부어오른 기도가 공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소영도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이 죽으면 안 됐습니다.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 안 됐습니다. 전에 미란을 진정시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본능적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영이 미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영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소영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꺼져. 현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빛에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영을 내려다보는 눈이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감히 사모님한테 손을 대? 다시는 사모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저는 그냥 사모님이 걱정돼서 도와드리려고. 내 도움 따위 필요 없어. 현우가 소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소영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주사를 놓고 응급처치를 한 끝에 미라는 간신히 숨을 돌렸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땅콩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드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땅콩? 이 집에서 땅콩 요리는 절대 하지 않는데.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제사상 음식을 만졌어요. 저는 분명히 땅콩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몰래 뭔가를 올린 것 같아요.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땅콩 같은 거 만진 적도 없어요. 거짓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집에서 28년을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실수가 없었어요. 저 여자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소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제가 사모님을 해치겠어요? 닥쳐. 순자가 소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영 씨, 오늘부터 내 아내 근처에 가지 마시오. 순자, 데려가. 태준이 등을 돌렸습니다. 순자가 소영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자 씨, 제발이요. 저 쫓아내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제 딸도 있어요. 수빈이는 6살밖에 안 됐어요. 제발이요. 소영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갈라졌습니다. 순자가 소영을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자 순자가 소영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잘못은 이 집에 발을 들인 거야. 내년이 뭔지 내가 다 알아. 한 번만 더 설치면 너랑 내 딸, 둘 다 이 집에서 개처럼 쫓아낼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28년 동안 이 집에서 못 해본 일이 없어. 소영의 등줄기에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순자가 소영을 지하 창고방 쪽으로 밀쳤습니다. 꺼져. 눈에 안 보이게. 복도에 홀로 남은 소영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거실에서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야. 사모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다음엔 확실하게 끝내면 되니까. 둘 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지하 창고방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미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계속 미란에게 가 있었습니다. 저 위층에서 사모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발작은 없으셨을까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서재에서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위조된 보험 서류, 조작된 신고 기록, 가짜 증거들, 완벽하게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 여자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는 대로입니다. 한소영, 보험 사기단과 연루되어 있어요.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깃은 성진그룹 회장 부부였어요. 아버지와 사모님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거예요. 그날 밤 다리 위에서 자살하는 척 연기한 것도 아버지 동정심을 이용한 거죠. 이 집에 들어온 뒤에는 사모님께 접근해서 신뢰를 얻었고요. 그리고 땅콩 알레르기 사건, 그건 사모님을 독살하려던 시도였어요.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믿기 싫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이 집 재산을 노린 거예요. 사모님뿐만 아니라 회장님까지도요.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 오는 밤 다리 위에서 그들을 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안쓰러움, 진심이라고 믿었던 감정들. 그것조차 연기였단 말입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 당장. 소영이 거실로 끌려왔습니다. 순자가 소영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소영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요. 소영이 바닥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험 사기, 타깃, 독살 계획. 회장님,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소영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보험 사기단 같은 거 몰라요. 저는 정말 죽으려고 그 다리에 갔던 거예요. 거짓말.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아버지, 이 여자는 아버지와 사모님 두 분 다 노린 겁니다.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사모님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엔 아버지까지. 그게 이 여자의 계획이었어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느새 창고방을 빠져나와 거실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착해요. 수빈이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는 사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요. 매일 사모님 걱정하셨어요. 밥은 드셨을까? 오늘은 안 아프셨을까? 항상 그랬어요. 태준의 눈이 수빈에게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다리까지 도망 나온 거라고.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까지 세뇌시킨 거예요.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불쌍하게도.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런 어린아이까지 사기에 이용하는 여자예요.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흔들렸습니다. 수빈의 눈물이 진심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에 담긴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키운 아들, 28년간 함께한 하인. 그들의 말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혼란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미란이 내 손에 죽을 뻔했어. 내 아내가, 30년을 함께한 내 아내가. 소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사모님을 해치려는 마음 같은 거 없어요. 닥쳐.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내 거짓말은 듣지 않겠다. 경찰을 부르겠어.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소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순자가 소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끝났어. 내 연기는 여기까지야. 순자 씨, 제발요. 저 쫓아내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소영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수빈이 달려와 소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를 놔줘요. 이해도 데려가. 태준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현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호실이요? 거실로 와주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하세요. 소영의 귀에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경찰이 오면 끝입니다. 수빈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회장님, 소영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를 쫓아내셔도 좋아요. 경찰에 넘기셔도 좋아요. 하지만 수빈이는요, 수빈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제발 아이만은 봐주세요. 제발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까지 연기네. 정말 대단해. 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보육원에서 잘 키워줄 거예요. 당신보다 나을 겁니다. 소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빈을 빼앗긴다. 아이와 헤어진다.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힘이 빠져갔습니다. 수빈이 소영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거실에 수빈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태주는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순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곧 경호원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경호원 2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태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와 아이를 데려가. 경찰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게 해. 경호원들이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명이 소영의 팔을, 다른 한 명이 수빈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수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줘요. 우리 엄마 놔줘요. 소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수빈아, 수빈아. 모녀의 울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미란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멍했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흰 잠옷자락이 발에 끌렸습니다. 사모님.
순자가 달려갔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방에 계셔야죠. 어디가 편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난간을 짚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영과 수빈이 끌려가는 모습이 미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울부짖는 아이, 절규하는 여자. 모녀의 울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미란의 시선이 소영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소영이 미란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호원에게 끌려가면서도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손목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소영의 손목에서 은빛 팔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팔찌가 반사되었습니다.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란의 눈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멍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가슴이 멈췄습니다. 잠깐, 미란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경호원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현우와 순자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미란이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이 소영의 손목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이 팔찌.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사모님? 미란의 손가락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기 뭐라고 새겨져 있어?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글자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소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흐릿했습니다. 안쪽이야. 팔찌 안쪽. 미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손이 소영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영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부모님이 새긴 것 같다고. 버려질 때 이것만 차고 있었대요. 버스 터미널에서 발견됐다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냥 부모님이 새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란이 팔찌를 벗겼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팔찌 안쪽을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엄마. 7글자. 30년 전 미란이 직접 새긴 7글자. 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미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팔찌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새긴 거야. 미란이 절규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굳어있던 눈물샘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돌 때 첫 번째 생일에 내가 직접 새긴 거야. 은세공사한테 부탁해서 옆에 앉아서 내 손으로 직접 글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새긴 거야. 지은아 사랑해, 엄마. 내가 쓴 글씨야. 내 글씨라고. 미란의 울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미란아, 진정해. 태준이 미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미란의 손에서 팔찌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보았습니다. 빛에 비추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체, 30년 전 아내가 쓰던 그 글씨체, 둥글둥글하면서도 끝이 올라가는 특유의 필체, 아내의 손때가 묻은 것 같은 낡은 은색, 틀림없었습니다. 위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 글씨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회장님,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속지 마세요. 전현이 제작한 거예요. 사모님 글씨를 흉내낸 거라고요. 사기꾼들이 이런 짓 잘해요. 제가 봤어요. 저 여자가 사모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뭔가 뒤지는 걸 글씨체를 베끼려고 한 거예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모든 게 계획된 거라니까요. 팔찌도 위조한 거예요. 우리 집안 사정을 알아내서 그에 맞게 만든 거예요. 제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28년을 함께한 순자의 말, 아니면 이 낡은 팔찌에 새겨진 아내의 글씨? 그때 소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경호원에게 끌려가다 넘어지면서 바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의 눈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별 모양, 화상 흉터, 왼쪽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별 모양 화상 흉터.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지은이가 1살 때 목욕을 시키다가 뜨거운 물에 발목을 대었습니다. 미란이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때 생긴 흉터,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미란이 울면서 말했던 그 흉터. 아이가 아파할 때마다 연고를 발라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미란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30년간 흐려졌던 눈이, 30년간 안개 속을 헤매던 정신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확하고 뚫어지게 그 흉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손을 뻗어 소영의 볼을 만졌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너 우리 지은이야?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 이름으로 불리는지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사모님, 저는 순자와 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모든 것을 짓눌렀습니다. 설마, 그 두 글자가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영이 미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낯선 여자의 눈물이 이토록 가슴을 저미는 걸까요? 왜 이 이름이, 지은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시끄러운 와중에도 미란의 눈은 소영의 발목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미란이 소영의 발목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내 딸이야. 이 아이가 내 딸이에요. 미란이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이 아이가 우리 지은이에요. 30년 만이에요. 우리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태준이 멈칫했습니다. 미란아, 진정해. 그럴 리가 없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도 소영의 발목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흉터 하나로 어떻게 확신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세상에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아니에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든 흉터예요. 내가 알아요. 이 모양, 이 위치, 이 크기. 3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봤어요. 내 딸 발목에 남긴 내 죄의 흔적이에요. 틀릴 리가 없어요. 소영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왜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흉터가 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요? 조작된 겁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전현이 흉터까지 만든 거예요. 사모님 과거를 조사해서 일부러 만든 거라고요. 사기꾼들이 이런 짓 잘해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흉터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화상 흉터 정도는 조작이 어렵지 않아요. 저 여자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란이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30년간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닥쳐.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내 딸이야. 엄마가 자기 딸 모를 것 같아?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내 아이야. 내 피가 흐르는 내 딸이라고.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팔찌의 글씨체, 별 모양 흉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이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 여자가 정말 지은이인 걸까요? 유전자 검사를 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밝혀진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어.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 지금 당장 검사팀을 보내라고 해. 긴급이야. 2시간 후 병원에서 검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태준, 미란, 소영. 3사람의 혈액이 채취되었습니다. 검사팀이 떠난 뒤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30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 태준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미쳐갔고 태준은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함께 무너졌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사립탐정, 경찰, 전국의 고아원. 하지만 지은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딸은 죽었다고, 이제 놓아주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희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희망 앞에서 미란은 차라리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쩌죠? 만약 또 다른 절망이라면. 그 생각에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창고방에서 수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염없이. 엄마, 왜 울어? 수빈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소영의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왜 자꾸 울어? 몰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엄마도 모르겠어. 소영이 수빈을 더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35년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이름도 모른 채. 그런데 그게 아닌 걸까요? 정말로. 현우와 순자는 저택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들이 꾸민 모든 음모가 들통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택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쪽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서재의 팩스기 앞에 섰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관계 확인서, 검사 대상 오태준, 이미란, 한소영. 결과 99.999% 일치. 친자관계 확정. 태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은아. 태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지은이 살아있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3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자부했던 성진그룹 회장이 서재 바닥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란아.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미란아 와봐. 우리 지은이야. 진짜 우리 지은이야.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읽었습니다. 99.999%.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빗물처럼. 지은아. 미란이 소영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창고방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이 수빈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란이 소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뼈가 부서질 것처럼 꽉 안았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소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품이 왜 이토록 따뜻한지, 왜 이토록 그리운지 소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친자 확인서를 손에 쥔 채. 지은아. 태준이 소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빠야. 내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30년이나 늦어서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30년의 고통이, 3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빈이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엄마가 우는 것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순자와 현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분노는 폭풍 같았습니다. 친자 확인서를 손에 쥔 그날 밤, 태준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와 순자를 고발해. 횡령, 사기, 무고, 명예훼손. 생각나는 죄목은 전부 다 걸어. 그리고 전 재산을 가압류시켜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30년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딸이 고아원에서 자랐어. 맞고 차이고 굶으면서 자랐어. 그 시간 동안 저놈들이 뭘 했는지 알아? 고아원 기록을 지웠어. 내가 딸을 찾지 못하게. 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걸 25년 동안이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서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25년 동안 아들이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현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내 딸을 찾지 못하게 기록을 지운 순간 넌 이미 끝난 거야. 현우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이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충성스러운 하인인 척했던 여자, 그녀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도련님이 시킨 거예요.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미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간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28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 기억해. 약을 빼돌리고 발작을 방치하고 나를 미친년 취급했지. 내 딸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막았어. 이제 그 죗값을 치러.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영의 전 시어머니 일당이 검거된 것입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태준이 사립 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 그들은 소영을 보험금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영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난 거예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예요? 이제 아무도 저희를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태준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아빠가 지켜줄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품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아, 이제 무서운 사람들 안 와. 이제 안전해.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짜? 아빠 친구들도 안 와? 수빈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아직 두려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응, 진짜야. 그 사람들 다 감옥에 갔어. 이제 우리만 남았어. 소영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였습니다. 딸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35년을 버려진 아이로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맞으며 살았습니다. 죽으려고 다리까지 갔습니다. 그 모든 악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잃어버린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란이 다가와 소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았습니다. 뼈가 부서질 것처럼 30년의 그리움을 모두 담아서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얼음성 같았던 저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둡던 복도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커튼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미란, 소영,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울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어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지은이 맞지? 꿈이 아니지? 미란이 하루에도 10번씩 물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을 만지며 손을 잡으며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꿈 아니에요. 소영이 대답할 때마다 미라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눈물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잠들면서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수빈이 거실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넓은 저택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미란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손녀가 저렇게 예쁘네. 저렇게 밝은 아이가 우리 손녀야. 미란이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우리 딸도 우리 손녀도 이제 여기 있어요. 우리 곁에 다시는 안 잃어버려요. 태준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죽어도 안 놓쳐. 소영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직 엄마 아빠라는 말이 입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소영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오지은이라는 본명이 돌아왔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미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고 이불을 정리하고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정원의 꽃도 다 피었어요. 그래, 봄이 왔구나. 미란이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야위었던 볼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푹 꺼졌던 눈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지은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 일어날 수 있어. 미란이 지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미란이 지금은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울지 마. 내 덕분이야. 내가 매일 밥 차려주고 산책시켜주고 옆에 있어줬잖아. 그래서 엄마가 낳은 거야. 수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살이 된 수빈은 이제 당당한 성진그룹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산책 가요?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그래, 우리 수빈이가 손잡아주면 할머니 힘이 나지. 수빈이 미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에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제가 앞에 갈게요. 지은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난꾸러기였던 수빈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정원의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태준이 묘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나무를 심으려고 해. 이 나무 이름은 귀한목이야. 돌아온 나무라는 뜻이지. 지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 촌스럽지? 아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촌스럽지 않아요. 정말 돌아온 거잖아요. 30년 만에.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아. 태준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많이 미안해. 30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빠는 상상도 못했어.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고 그 나쁜 남자한테 맞으면서 살고 아빠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어야 했는데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어야 했어. 그런데 포기했어. 10년쯤 지나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어. 그게 아빠 평생의 죄야. 내가 살아있는데 아빠가 포기해버렸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남자가 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도 힘드셨잖아요. 엄마 간호하시면서 회사 경영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밤마다 엄마 발작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저는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아빠 원망 안 해요. 진짜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고 제사상까지 차려주셨잖아요. 지은아, 아빠 덕분에 저 여기 있어요. 아빠가 그날 밤 다리에서 저희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그냥 지나쳤으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저희 살린 거예요. 미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1년 전에는 혼자 걷지도 못했던 미란이 지금은 정원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과 수빈의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 미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뼈만 앙상했던 손이 지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제정신이었으면 널 더 열심히 찾았을 텐데. 엄마는 내가 없어지고 나서 미쳐버렸어. 30년 동안 정신을 놓고 살았어. 발작하고 악몽 꾸고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신만 차렸어도 널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지 몰라. 엄마 손으로 직접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그런데 엄마는 그러지 못했어. 침대에 누워서 울기만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지은이 미란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차갑던 몸이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도 미안해요. 저도 엄마 찾으러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찾으려는 노력도 안 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어요. 내 잘못 아니야. 5살이었잖아. 어떻게 찾아와? 누가 데려다 줬어야지. 그래도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더 일찍 왔을 텐데.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잃어버린 30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중요해.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 수빈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엄마랑 같이요. 그래, 우리 수빈이.
미란이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더 빨리 나았어. 내 웃음소리 듣고 싶어서 힘냈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태준이 묘목을 땅에 넣고 미란이 흙을 덮고 지은이 물을 주고 수빈이 작은 삽으로 거들었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크면 매년 여기서 가족사진 찍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우리 네 명이 이 나무 앞에 서는 거야. 수빈이 결혼할 때도, 아이 낳을 때도 여기서 사진 찍는 거야. 약속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약속해요. 매년 여기 올게요. 아무리 바빠도. 미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의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팔찌, 엄마가 새긴 거야. 지은아 사랑해, 엄마. 내가 1살 때 엄마가 직접 새겼어. 기억나? 네. 이제 알아요. 이 팔찌가 저예요. 엄마가 저한테 준 유일한 선물이에요. 이 팔찌가 널 데려왔어. 30년 동안 내 손목에서 빛나고 있다가 엄마한테 널 데려다 준 거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태준이 가족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미란도, 지은도, 수빈도 네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우리 수빈이, 그리고 내 사랑 미란아. 이제 다시는 안 놓쳐. 죽어도 안 놓쳐.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 심은 귀한목의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돌아온 나무, 돌아온 딸, 돌아온 가족.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수많은 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할 봄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매던 3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이들을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그들이 이제는 미소 짓습니다. 귀한목 아래에서 함께할 그들의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따뜻한 봄날 이야기였습니다.